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정철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아침에 부산에 못 올 뻔했습니다.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기차를 놓쳐가지고요. 다행히 30분 뒤에 기차를 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지금 막 도착을 했고요. 만일에 못 왔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긴 싫지만 만일에 못 왔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했는데 사실은 뭐 방법은 있습니다. 요즘은 구글 행아웃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격으로 강의를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집중력이랑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 갔는데도 다들 열심히 들으시던가요? 그러면은 저게 인터넷이 언제 끊어지지? 그러면서 되게 궁금하게 되게 열심히 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디지털이 좀 생소한 부분은 있지만 점차 우리의 삶 속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루에 한 80%는 환자를 보는 임상가고요. 20%는 이제 학생 가르치고 나머지 이제 몇 프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쪼개가지고 제 커리어랑은 전혀 관계없이 교육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구글 직원이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다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구글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요. 안타깝게도 구글 코리아에는 교육 담당 부서가 전혀 없습니다. 국내에는. 그래서 아무런 혜택과 도움 없이 지금 홀로 GEG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왜 치과 의사가 환자 열심히 보고 학생들 가르치면 되지 왜 이런 구글 교육을 다른 교수님들한테 전파를 하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제 답입니다. 나중에도 말씀 한번 더 드리겠지만 이 강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강의입니다. 학생들이랑 마주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애들이 12년 동안에 그 힘든 뭐 교육과정 개편 2015, 2022 막 그거 뚫고 와서 사교육 뚫고 와서 대학에 딱 왔는데 먹고 놀고 그냥 자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랑 만나는 시간에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잘 가르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진도는 빼야 되니까 혼자 판서하다가 도저히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서 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몇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답이 구글 클래스룸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완전히 이제 테크놀로지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치과 영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사랑니를 빼는 로봇이 등장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로봇이 사랑니를 빼줬고요. 중국에서는 임플란트를 로봇이 심었습니다. 성공적으로 2개나 심어가지고 저희랑 그 충격에 좀 빠지게 했었고요. 미국에서는 의사들의 역할을 이제 대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시전, 절개를 긋고 그걸 꼬매는 로봇이 등장을 했어요. 이름이 스타입니다. 소프티슈 자동화 로봇. 동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좀 실을 이렇게 걷어내줘야 되니까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빠르고요. 정확하고요. 전혀 불평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수처를 하더라도 힘들어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편한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어디를 꼬매라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적외선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절개선을 찾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안 가르쳐줘도 여기가 열려 있구나 라고 찾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거기 어디에 꼬매면 될지를 포인트를 정하고 스스로 꼬매기 시작을 하니까 저는 이제 농담처럼 저희 학생들한테 니네 열심히 안 하면 몇 년 뒤에 로봇한테 다 이제 자리 뺏길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로봇이 나오면은 엄청 비쌀 겁니다. 그렇지만 몇 년만 기다리면 샤오미에서 저렴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앞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름은 단대호수고요. 원래는 안서울한 이름이 있고 단대께 아닌데 가요에 등장하는 바람에 단대호수가 돼서 저희께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드론을 이용해서 직접 촬영을 한 거예요. 제가 왜 드론을 샀느냐? 학교를 찍기 위해서는 아니었고요. 치과에서 좀 그걸 써보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안타깝게도 선수를 좀 뺏겼습니다. 2년 전에 영국에 있는 한 기발한 아버지가 아들의 그 흔들리는 유치를 빼기 위해서 드론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발치를 한 거예요. 집에서 이제 보시면은 애들 이빨 뺄 때 애들 뭐 울기도 하고 막 겁을 내기도 하는데
얘는 유달리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이를 뺍니다. 통증을 하나도 못 느껴요. 이게 기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뭐 사랑니로 빼는 로봇이 나오고 저의 직업을 뺏어가고 인류를 말살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는 애도 웃게 만들 수 있는 게 기술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써보자. 특히 여러분들과 같이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학생을 1대 다로 가르친다. 그러면은 이 기술을 잘 쓰면은 한 명 한 명 어프로치가 가능하겠네. 바로 그게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를 합한 에드텍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어머니께서 이제 딸을 다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 딸이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봐요. 엄마, 우리는 왜 고기를 구울 때 항상 스테이크를 바깥쪽을 잘라내고 안에를 먼저 구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어머니가 당황을 했어요.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그러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고기를 구워왔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육즙을 뭔가 내서 뭔가 고기를 빨리 익게?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당연히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안 가진 겁니다. 딸이 물어보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요. 엄마, 우리 고기 구울 때 왜 밖에 항상 잘라내고 안에를 먼저 구워요? 뭔가 요리의 비법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놀랍게도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내가 젊었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후라이팬이 큰 개가 없어서 고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잘라가지고 먼저 안에를 구운 거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육의 현실과 맞는 것 같아요. 150년 전 모습, 지금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게 최고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출석은 왜 매번 불러야 되는지, 왜 중간 기말을 봐야 되는지, 왜 저 혼자만 떠들어야 되는지. 보시면은 앞에 있는 친구 눈이 딴 데가 있습니다. 이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이죠. 가끔씩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대부분 교수님들 이 친구들 보면서 수업합니다. 보람을 갖는 거는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는 좀 과도하게 흥미를 갖고 있죠. 분명히 책 뒤에 만화가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월이 150년, 200년, 뭐 프로이센 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공장과 같은 교육 방법이 전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교수님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생길 거예요. 첫 번째, 좀 디지털과 친화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용감하신 교수님들은 와, 이거 나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너무 좋다. 설레이면서 이 교실을 나가시게 될 거고요. 나머지 이제 몇 분 교수님들은 막 무언가를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뭐냐? 내 은퇴가 몇 년 남았지? 요걸 잘 버텨야 될 텐데 요런 고민을 아마 하실 건데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수님들께서 딱 하나씩만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시도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딱 하나씩만. 왜냐하면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는 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대강당입니다. 이 강당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 유명한 교수님들 중에서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정치 윤리과 교수님이 계세요. 뭐 이미 TV에서도 우리 책에서도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면은 한 번에 학생들이 1100명이 수강을 해요. 저 대강당에서. 놀랍게도 판서식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토론식입니다. 1100명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저분이 뭔가 대단한 구글스러운 툴을 쓸까요? 아니에요. 유일하게 쓰는 툴은 딱 하나. 저 학생이 지금 쓰고 있는 무선 마이크. 이게 답니다. 무선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은 1100명이랑 손들고 그룹을 나누고 토론을 하면서 너무나도 재밌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에드텍이라고 하는 거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교수님의 수업을 바꾸지는 못해요. 교수님의 마음이 먼저 바뀌셔야 도구를 선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도구가 좋으면은 조금 더 수월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많은 툴들은 구글이 갖고 있는 툴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지메일이 있어요. 그렇죠? 자, 나는 지메일을 쓰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나는 네이버를 쓰고 있다. 네, 나는 학교 메일을 쓰고 있다. 네, 나는 이메일이 없다는 아니 없으시죠? 네, 농담입니다. 어쨌건 지메일이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메일만 쓰실 줄 알지 구글 드라이브, 유튜브, 구글 독스 수많은 도구들에 대해서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는 코스를 저희가 점프 스타트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경인교대 교수님들을 상대로 교수님들한테 단체로 좀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비슷하게 동영상으로 좀 빼놓은 게 있어요. 이 주소를 적어 주셨다가 나중에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은 구글 오피스에 있는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독스, 구글 슬라이드 다양한 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교실에서 내 삶에서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의 노하우를 좀 녹여보았습니다. 왜 이런 툴을 쓰느냐, 기존에 썼던 툴과는 전혀 다른 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논문 쓰실 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아래 한글 뭐 이런 걸로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시대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예전에는 데스크탑이었어요. 이제는 뭐 퍼스널 컴퓨터라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 컴퓨팅의 시대입니다. 데스크탑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컴퓨터가 돼요. 하지만 그것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모든 자료는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요. 아이디만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 접속해서 하던 작업을 그대로 협업해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도구들이 있다 보니까 200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교실에서 학생이 배웠다, 학생이 공부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교실이 학생을 배울 거다라는 멋있는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선생님 혼자서 다수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한 명 한 명한테 대한 코칭, 맞춤형 수업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툴들이 생겼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맞게, 학생 한 명의 취향에 맞게, 그리고 그 학생의 속도에 맞게 마스터리 러닝,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다음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의 그래프가 쫙 그려지면은 교수님들은 그 전체 그래프를 보면서 얘는 요게 약하구나, 얘는 이걸 너무 잘하는데 얘 이걸로 키워줘야겠다. 그러한 것들이 교실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교실에서 교수님과 교실이 학생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LMS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외국계 기업 거를 사가지고 내지는 자체 학교 거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시장이 탐나는 시장이에요. 학생들을 가지면 미래 시대의 유저들을 이미 포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오피스 365를 교육 버전을 등장을 시켰고요. 얼마 전에 아이폰, 아이패드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아이패드를 통해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들의 노력에는 불구하고 너무나 잘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게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클래스룸 내지는 G Suite for Education, 이미 교수님들도 일부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이 툴을 도입을 해가지고 학교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다시피 할 정도로 아무도 자료를 만들어준 사람이 없었고 한글화된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한글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책을 썼어요. 교실의 미래를 구글하다 구글 클래스룸에 책을 썼고요.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딱 써보니까 기가 막히게 플립 러닝이 가능한 겁니다. 대학에서 플립 러닝을 한다고요?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은 대학생들이 플립 러닝에 딱 맞습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데리고 토론하고 좀 어려워요. 하지만 대학생들과 토론하면은 학부 수준을 넘어갑니다. 이거는 대학원 이야기인데 하면서 교수님이 일단 신나요. 어떻게 학부생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플립 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대학에 이거를 도입을 시켜드리는 걸 도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 저희 도입을 했는데요. 강의 자료가 안 올라가 있네요. 뭐 이러는 거예요.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빈 공간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 플랫폼에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는 교수님 몫이에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도와드리고자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실무 레시피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을 이용을 해가지고 많은 교수님들에게 노하우를 제공을 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커넥팅 더 닷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점에다가 번호대로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멋진 그림이 만들어져 있죠.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끝나고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커넥팅 더 닷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왜 유명해졌느냐,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축사를 해주었는데, 그때 자기의 삶엔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점들이 기가 막히게 이어져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점들이 이어지더라. 여러분들이 졸업하면은 수많은 점들이 생길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속상해하지 말고 언젠가는 그 점이 이어질 거라고 믿어라. 뭔가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 있었던 게, 그런 멋진 표현도 있지, 커넥팅 닷을 가장 잘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혀 관계없는 거를, 있는 거를 스티브 잡스가 가장 잘했어요. 스마트폰도 있었고요, mp3도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있었어요. 그거를 합해볼까? 스티브 잡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바로 창의적이죠. 관계없는 것을 서로 연결하는 능력, 바로 이게 커넥팅 더 닷이고 미래사회에서 가장 요구되고 있는 창의력의 기반입니다. 저희가 구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구글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혹시 구슬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라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놀랍게도 순우리말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속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구슬러는 이 전문적으로 구슬을 꿰는 사람을 구슬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구글이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스크롤 해보시면 놀라겠지만 페이지가 쭉쭉쭉쭉 넘어갈 정도로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했고, 그리고 이미 그 프로젝트가 종료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교수님의 전공 과목이랑 한번 꿰보세요. 구글 맵이랑 인문학, 구글 유튜브랑 공업이랑 뭐든지 한번 깨보시면은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놀랍게도 교수님의 분야에서는 최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들을 매일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수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생들과 함께 자, 오늘 유튜브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오늘은 행아웃으로 외국에 계신 제임스 교수님을 불러볼게요. 다른 대학교에 있는 여러분의 동기들과 한번 같이 미팅을 하겠습니다. 구글 독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번 책을 한번 같이 써보죠. 이러한 놀라운 시도들이 구글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이야말로 구슬러가 되어서 전문적으로 자신의 전문 영역과 그 다음에 구글의 툴들을 한 번씩 노력을 해가지고 깨워보시면은 기가 막힌 아이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슬러가 되신 마음으로 한번 이제 플립 러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중에 혹시 나는 거꾸로 수업을 하고 있다, 교수님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나는 할 계획이었다, 네, 하시는 분? 없으시군요. 나는 플립 러닝을 들어보았다, 네, 들어보았다. 네, 많습니다. 네,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학에서 플립 러닝이야말로 정말로 너무너무나 효율적인 수업인 것 같고, 재밌게도 이 플립 러닝이 구글 클래스룸이랑 궁합이 가장 잘 맞습니다. 제 학교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면 아마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치과대학은 정말 난장판입니다. 애들이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11시, 12시까지 학교를 벗어나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냥 강의실에 앉아있으면 교수님만 바뀌는 고등학교랑 똑같은 수업입니다. 하루 종일 수업이 있고요. 각 과목마다 레포트가 수시로 나가고 퀴즈가 있고 임상 견학을 가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슬슬 환자도 봐야 되고, 저희는 치과 특성상 막 틀니 만들어야 되니까 치아 배열하고 막 교정장치 붙이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게다가 한 학년이 평균 70명입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대 100까지는 아니어도
1대 70이면은 거의 1대1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해요. 가끔씩 학생들 찾아오면은 얘가 지금 졸업생인지 아니면 학부생인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밤에 도대체 뭘 했길래 하루 종일 목이 부러져라 자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얼굴 보는 건 고사하고 말 거는 것도 불가능하죠. 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기 시작을 하면요, 야 일어나! 뭐 그러지 않고요, 속으로 삐져요. 그러면서 저 녀석들 나를 내 이렇게 좋은 수업에 졸다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안 되지만 약간 복수심이 생겨요. 대충 가르쳐줘야지 뭐 이런 마음에 그런 복수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번 학번은 포기, 다음 학번에는 더 잘 가르쳐줘서 너희들의 질투심을 유발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 교수님 강의 재미없어 다 듣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심지어는 더 많이 줍니다. 그럼 저는 A형이니까 사실 스몰 A니까 더 많이 삐져요. 그럼 더 많이 강의의 질이 하락하죠. 악순환입니다. 계속 악순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건 대학 교수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좀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끊고 싶다. 그래서 구글링을 해봤어요. 대학 교육의 혁신. 바로 첫 줄에 플립러닝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처음 접했어요. 거꾸로 수업? 뭐지?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수업인가? 찾아보니까 동영상, 강의, 책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게다가 국내 대학들이 점차 플립러닝을 이제 아주 루틴하게 도입하는 걸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플립러닝이란 무엇이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수업은 지금과 같아요. 전혀 교수님들은 내용을 모르고 앉아 계시고요. 저 혼자만 신나서 열강을 하는 거죠. 오늘 강의 좋았어! 그러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숙제해오세요. 제가 숙제를 냅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하실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해요. 이건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그 시기에 물어볼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이해를 못한 채로 와요. 그러면 진도가 또 나갑니다. 자, 2강! 그러면서 또 막 열강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반복이 되면서 이번 과목은 틀렸다. 내지는 심지어 이번 생애에는 틀렸다. 이런 포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교실에서 어차피 교수님 혼자 떠들 거라면은 그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미리 보고 오는 거죠. 레포트나 숙제가 없어요. 오로지 강의만 미리 보고 오는 거고요. 심화학습, 즉 레포트와 시험을 교실에서 하는 겁니다. 떠들고 나누고 토론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애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강의실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부분적으로 코칭만 해주는 겁니다. 그룹 스페이스의 낭비를 인디비주얼로 빼버리는 거예요. 인디비주얼 스페이스에서 강의 잘 듣고 오면은 그룹 스페이스에서 충돌하면서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애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여기저기에서 기가 막힌 질문들이 나오기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 4년 정도 해보니까 가장 큰 장점들. 일단은 동영상 수업을 듣다 보니까 학생의 각자의 페이스에 맞게 수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특히 강의를 유튜브에다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는 뛰어넘기, 저속, 고속 재생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제 강의를 듣고 또 듣고가 가능합니다. 저희 수업 중에 학생 중에 교수님 너무 빨라요. 느리게 해주세요. 내지는 교수님 오늘 강의 잘 이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이런 거 불가능하죠. 하지만 동영상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즘 대학생들 엄청 바쁘죠. 연애하느랴, 취업 준비하느랴, 아르바이트 하느라. 각자에 맞는 편한 시간에, 심지어는 이동 중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집에서 자기 전에 언제 어디서나 강의가 가능하고 수업이 가능하고요.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기엔 너무나 좋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50분짜리 강의를 절대로 50분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학생들 아무도 안 봅니다. 요즘 학생들은 워낙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야동도 10분 넘어가면 안 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엑기스만 보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50분짜리 강의를 틀어놓으면 절대로 안 봅니다. 그러면 15분. 존 버그만 선생님이라고 하는 플립러닝에 이제 유명하신 분은 학생 나이가 적절한 분이다. 10살이면 10분, 15살이면 15분. 저희는 대개 20살 때니까 20분 정도로 해서 올리면은 그거 정도는 보는 거예요. 근데 50분짜리 강의를 어떻게 20분에 꾸역꾸역 넣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큰 그림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는. 내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게 이러한 내용이 있고 미분과 적분이 있고 각 챕터에 요런 내용이 있고 요거 정도는 중요하니까 잘 봐야 되고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합시다. 그게 동영상의 끝이에요. 학생들 마음에 은근히 자존심 상하겠지만 궁금합니다. 얘기를 안 해주네? 뭐지? 궁금증 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큰 그림과 컨셉만 갖고 들어오니까 이제 주도권은 학생이 가져갑니다. 교수님, 저는 미분보다 적분이 더 궁금해. 그거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액티브하게 러닝을 합니다. 학생들이 더 알려주세요. 더 궁금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막 터져 나오고요. 그 좋다는 PBL, CBL, TBL 할 시간이 넉넉합니다. 왜냐? 강의 시간에 많은 인트로 부분을 동영상으로 빼버렸기 때문에 바로 본론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효율적인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계신 존 버그만 선생님과 아론 샘즈 선생님께서 전 세계에 이 플립 러닝을 알리셨고, 존 버그만 선생님은 특히 플립 러닝 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글로벌 플립 러닝 센터를 만드셔서 코스가 있습니다. 저도 그 코스를 들어가 가지고 수업을 들었고 트레이너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들 중에도 플립 러닝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바일 서비스에서 앱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한 4, 5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아주 조그맣게 끌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 한번 꼭 보시면은 대학 수업의 적용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수업에서 원하는 모습은 이거예요.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인데 너희들은 들어라! 라는 강단에 있는 현자에 군림하던, 지식으로 군림하던 교수님에서 아주 소탈하게 넌 이게 궁금하구나. 넌 이걸 모르는구나. 옆에서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너에게 맞는 여행 투어를 꾸며줄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플립 러닝의 궁극적 목표는 세이지 온 더 스테이지에서 가이드 온 더 사이드, 라임을 조금 살려가지고 그렇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차의 모습입니다. 말이 이제 끓고요. 사람이 이제 타고 마부에게 부산역으로 가주세요. 그럼 데려다 주고 내렸죠. 요랬던 시절이 있다가 어느 순간 모터와 엔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마차가 바뀌었죠? 말을 대신하기 위해서 엔진을 앞에다가 놓지는 않았죠. 그냥 승객이 엔진 위에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누가 빠졌죠? 마부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교실의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없으면 못 가요. 모든 지식은 선생님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러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에다가 선생님이 넣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있어요. 구글이 있고요. 유튜브가 있고 전자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온라인 강의들이 있어요. 이제는 학생들이 궁금하면 지들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역할은 이제 없나요? 아니에요. 너무 좋죠. 이제 여러분은 가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야, 잘한다. 더 달려봐라. 이 방향은 좋지 않아. 너는 여기가 좋아. 그러한 학생 맞춤형 가이드의 역할을 교수님이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이야말로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요즘은 요 분야가 좋아. 이거는 좀 구세대야. 이런 가이드를 학생들한테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수업 중에 약 45분 정도 시간이라고 치면은 60장 정도의 슬라이드면은 가장 인지적으로 부담이 없다는 연구가 있어요. 교수님들, 1시간에 60장 만들면 딱 좋겠구나. 이거는 교수님들 관점입니다.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하루 종일 듣다 보면은 막 토할 것 같은 느낌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2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체중이 늘고 있는 기현상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실패죠. 전형적인 다이어트 실패인데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 지구 각 곳에서 각 교실에서 열심히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형적인 티칭의 실패가 발생을 합니다. 선생님과 교수님들은 입이 터져라 막 침을 물고 강의를 하시는데 학생들 마음에 러닝이 없어요. 티칭은 계속 하는데 학생들 마음에 배움이 없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죽어라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것처럼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깨닫는 게 없어요. 왜냐? 모든 교수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은 완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와 진도가 빠져야 되니까. 저는 치주염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치주염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분필에 가지고 교수님이 치주염을 칠판에다 씁니다. 그것도 한글이 아닌 한자로 치주염, 그리고 팍! 치주염이랑!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이후에 바로 1명, 2명, 3명 졸기 시작하죠. 왓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친구 필기를 봐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왓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교실에서 교수님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셔야 되느냐? Why와 How입니다. 왜 이 환자에게서 치주염이 왔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고요. 왜,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How를 교수님이 나눠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수님께서는 30년, 40년 동안 이 분야를 공부해 오셨고 많은 경험이 있고 학회를 통해 가지고 논문을 써보셨기 때문에 왓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 동영상을 쫙 빼버리시고요. 수업 중에는 Why와 How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학생들한테 앞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왓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정의가 바뀌고 없어지는 개념이 생겨요. 하지만 Why와 How만큼은 영원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니까요. 요즘 미국의 초등학생들은 숙제를 누구랑 할까요? 엄마? 아빠? 형? 아닙니다. 알렉사라고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랑 해요. 엄마들은 막 요리하고 있는데 엄마 달까지 거리가 얼마야? 몰라 엄마 바빠. 쫓아내죠. 그럼 울면서 어디에 가느냐? 알렉사한테 갑니다. 알렉사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니? 그러면은 38만 몇만 킬로미터고 비행기로 얼마가 걸려? 뭐라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반복을 해줘요. 아이들에게 왓을 가르쳐주는 데에는 인공지능이 최고입니다. 질려하지도 않고요. 게다가 가장 최신 정보로 위키피디아 며칠 전 정보에 따르면 최신 정보를 알려주니까 왓은 최고죠. 하지만 왜 우리는 달에 더 이상 가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달에서 못 살아? 그런 거를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뭐 이럴 거예요. 모르니까. 인공지능은 Why와 How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What을 가르쳐주는 걸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Why와 How를 집중적으로 교실에서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해보자. 야, 이건 너무 좋은 것 같다. 해서 바로 도입을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좌절입니다. 좌절. 일단은 각 학교별로 뭐 이런 시스템이 있으실 거예요. 온라인 캠퍼스, 이러닝 캠퍼스 막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멋있게 했는데 일단 로그인 잘 안 되고요. 항상 다운되어 있습니다. 뭐 긴급 공지, 장애 발생, 접속이 안 돼요. 동영상 올려서 학생들이 보고 싶게 하고 싶은데 제 동영상이 뭐 500메가, 1기가 안 올라갑니다. 게다가 느려요. 게다가 속도 조절 안 되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반드시 플립러닝은 뭔가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답이 나온 겁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쓰면은 너무나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학생들은 무거운 원서를 들고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현재 태블릿 내지는 이제 맨몸으로 학교에 오면은 그냥 학교에서 촥 빼가지고 공부하는 시절이 올 거예요. 바로 크롬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기계예요. 빼서 로그인하면은 그날은 제 겁니다. 배경부터 바탕화면까지 완전히 제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우드에서 끌어쓰는 거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로그아웃하면 싹 지워져요. 그 다음날 다른 친구가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는 지 거, 친구께 돼요. 그런 식으로 저장만 해놓는 기구고요. 일단은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뭐 최고 저렴한 건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하니까 학생들 하나 쫙 하기에는 학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죠. 게다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전산실, 모니터에 데스크탑이 있는데 몇 달 지나면 마우스가 없어져 있습니다. 키보드에 키가 빠져 있어요. 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크롬북들은 이 거대한 렉에다가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돌돌돌돌 끌고 가면 1학년 수업, 돌돌돌돌 2학년 로그인만 하면 학생께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G Suite for Education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G Suite for Education을 지금 쓰고 계신 교수님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두 분 계십니다. 네, 두 분. 도입이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네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글은 광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이러한 G Suite for Business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돈을 벌고 있어요. 옛날에는 구글 Apps for Work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뭐냐? 제가 회사를 차립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직원 이메일도 줘야 돼요. 서버 관리도 해야 되고 보안도 해야 됩니다. 저는 완전 스타트업인데 여기다가 돈을 다 쓰면 사업할 게 없어요. 아, 이건 누구 잘하는 회사가 있으면 외주 주고 싶다. 딱 싶죠. 그걸 바로 구글이 해주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외부에서는 자기 도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저거 자체 서비스인가 보다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100% 구글의 툴로 되어 있습니다. 지메일 쓰고요. 모든 자료는 구글 클라우드에,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게 되어 있고 화상회의도 구글 행사 통해 가지고 하고요. 캘린더, 문서, 뭐 여러 가지 교류하는 것들 전부 다 구글 환경이에요. 지금 현재 뭐 500만 개 넘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선택을 합니다. 1인당 한 달에 $5, 5,000원씩만 내게 되면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우리가 안 썼지? 그러면서 재밌게도 미국에 있는 정부기관들이 그걸 씁니다. 뭐 저희 생각하기에 막 CIA, FBI 막 자체 서비스가 있을 것 같은데 구글이 잘하니까 그냥 구글한테 그냥 외주를 주는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해줘. 그래서 구글에서는 G Suite for Government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50개의 주 중에서 45개 넘는 주가 G Suite를 도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거를 교육에서 현장에서 쓰면 좀 어떨까 그 생각을 한 것이 바로 G Suite for Education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이제 뭐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깔거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데스크탑, 심지어는 뭐 친구 거, 엄마 핸드폰, 로그인만 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편하고요. 학교 정보고 학생 성적 정보인데 이게 유출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으신데 보안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구글에서는 가장 그 어떤 회사보다도 많은 부분을 보안에 대해서 노력을 들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었죠. 국내 최고의 해커가 삼성전자에 있다가 구글로 이적을 하면서 신문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구글을 뚫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해커는 이미 구글의 직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구글을 뚫을 사람은 없다. 뭐 그런 농담도 하는데 그만큼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따로 깔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G Suite for Education의 가장 큰 장점은 인터넷 창만 열리면은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할 수 있고요. 레포트를 쓸 수 있고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들 해외 학회를 나갔습니다. 애들이 시험을 봤어요. 교수님 채점해 주셔야죠. 조교가 연락이 왔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을까요? 전화해가지고 야 저기 오른쪽 두 번째 서랍 뒤에 외장하드가 있는데 거기 엑셀이 있어. 그걸 꺼내봐. 뭐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G Suite for Education을 쓰시게 되면은 전 세계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인터넷만 되시면은 로그인 해가지고 조교랑 동시 접속이 됩니다. 커서가 2개, 3개가 막 생겨요. 그러면서 같이 채점하고 같이 답변 달고 끝납니다. 협업이 너무나 편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실에서 이러한 종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오늘도 이제 종이가 많이 찍혀 나왔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원하시면 PDF를 다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 스마트폰을 보다가 이거 좋네 하고 캡처 하시면 그냥 되는데 이렇게 꼭 종이로 해야 되는가 그런 거는 좀 항상 의문이에요. 물론 어떤 매체냐에 따라서 컨셉은 좀 다릅니다. 자세한 부분을 오래 기억하는 거에는 종이가 훨씬 좋다. 큰 개념을 잡기에는 종이가 좋다라고 하고요. 디테일한 걸 오래 기억하는 데에는 디지털이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업에 따라서 컨텐츠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페이퍼레스, 레스 페이퍼는 불가능할 거예요. 종이가 아예 없는 건 불가능하지만 훨씬 더 종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고 끝나고 나서 시험 보고 나면은 시험지가 막 착착 쌓입니다. 버리기도 그렇고 버렸다가 혹시 학생이 찾아올까봐 불안하고 이런 일이 이제 필요가 없죠. 모든 자료들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학년별, 수업별, 퀴즈별, 학생별로 자동 정리가 돼요. 조교가 할 일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저희 도와주는 조교 선생이 교수님 너무 행복합니다. 왜? 채점이 다 끝났어요.
시험 보는 즉시 구글 폼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험 보는 즉시 채점이 끝나요. 올라가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열면은 그래프까지 쫙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학점만 착착착 주면 돼요. 게다가 이제 간단한 펑션 기능만 알고 계시면은 A 몇 퍼센트, B 몇 퍼센트, C 몇 퍼센트 주는 거 1도 아니죠.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G Suite for Education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러한 앱들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지메일, 구글 독스, 구글 드라이브, 뭐 평소에 쓰시던 툴이고요. 유튜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생소한 게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앱일 건데 요거는 이제 뭐 학생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니까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제 좀 세월 지나면 도입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도 이미 좀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 100개 대학교 중에서 한 80개 대학이 이미 G Suite for Education을 도입을 시작을 했고요. 미국 아이비리그 8개 대학교 중에서 7개 대학이 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동대가 도입을 시작을 했고 국립대 중에서는 방송통신대, 경희대, 고대 그리고 지금 전국에 저희가 매핑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대학들, 학교들이 도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전면 도입은 안 하더라도 병행을 도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드라이브가 무제한으로 용량이 무제한인데 무료예요.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서 논문 많이 쓰시거나 실험 자료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그거 다 외장하드로 보관하려면 돈이고 신경 쓰이는데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저도 나오는 자료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구글 드라이브에 쏟아 넣고요. 새로운 연구 오면은 공유 걸어줘요. 그럼 바로 일이 시작이 되고 나갑니다. 공유 끊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좋으니까 많은 대학 선생님들께서 병행으로라도 좀 쓰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 도메인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게 이미 끝나셨기 때문에 그 활용의 노하우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학교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레시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요즘 학생들한테 자료로 텍스트로 된 자료를 줄까 아니면 동영상으로 줄까 하면 4배 많은 학생들이 동영상을 선택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는 수능, 특히 이제 인강 세대라고 하죠. 인터넷 강의.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를 받기 때문에 텍스트를 잘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강의야말로 인강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희랑 같이 플립러닝 하고 계신 다른 과의 교수님이신데 나중에 이제 강의를 보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멋있는 넥타이에 뒤에 멋진 서재를 배경으로 마이크까지 직접 사가지고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네, 동시기에 저는 이제 그 이어폰에 달려있는 마이크를 입에다 물고 하느라고 막 소리가 엄청 지저분하고요. 뒤에서 애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2시에 저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배경도 좀 꾸미고 화이트보드도 샀습니다. 그래서 EBS처럼 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돈을 좀 들여가지고 해외에서 연자도 좀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께서 일이 있으셔가지고 해외 연자분을 모셨습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정말 잘하시네요. 네. 어머니가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면은 짧은 포인트지만 애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강의를 볼 때 지루한 강의다가 아니라 좀 웃으면서 약간 기대하면서 좀 볼 수 있어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고요. 저만의 좀 착각일 수 있지만 학생들이 제가 교실에 들어가면은 저를 보고 조금 설레야 합니다. 저 사람 유튜브에서 나온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마치 연예인 보듯이 조금 설레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뷰자대 현상입니다. 저희가 데자뷰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혀 경험을 안 했는데 마치 경험한 것 같은 착각. 근데 거꾸로 하면 뷰자대입니다. 맨날 보던 건데 갑자기 색다르고 설레이는 거예요. 맨날 오던 학교에 맨날 듣던 수업에 맨날 보던 교수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수님이 색다르 보여요. 사람이 뷰자대 현상 가질 때 가장 창의적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수업 환경에서 막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가장 좋은 이유는 뭐 속도 재생 자주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오른쪽에 추천 동영상들이 저는 좋아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내 강의를 보고 옆에 있는 추천 동영상을 과연 몇 %가 누를까? 58%의 학생이
제 강의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본 다음에 관련된 영상을 또 보는 거예요. 제가 찍은 게 아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찍은 더 나은 강의들을 막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서 이미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오는 거를 체험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힘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총 동영상의 시간, 하루치 모아보면은 65년이라고 해요. 하루에 65년치가 올리니까 다 볼 수가 없는 만큼 많은 영상입니다. 반드시 제 강의보다 좋은 강의는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걸 학생들이 보고 오는 겁니다. 너무나 고맙죠. 게다가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교수님, 제가 책은 안 보는데 영상은 보거든요. 교수님 영상 보고 시험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런 친구들 생겨요. 바닥에 있는 친구들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제 영상을 또 본대요. 너는 왜 또 보니? 복습할 때, 중간고사 시험 볼 때 교수님이 강조한 것들 다시 한번 보려고 2배속으로 들으면서 한번 더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번, 3번 설명 안 해도 제 동영상을 갖고 몇십 번씩 들으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제 컨텐츠가 그냥 학생들 손에서 마음껏 노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춘계, 축에 학회를 가면은 타 학교 학생이 옵니다. 교수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야, 너 어느 학교니? 교수님 영상 재밌어서 보고 있어요. 슬슬 타 학교,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인들도 제 강의를 보고 댓글을 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얼마인가요? 뭐 이런 댓글들을 달아요.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도 그런 상담들을 하게 됐는데, 얼마 전부터는 외국 사람들도 댓글을 달면서 야, 이게 교수로서 컨텐츠를 공부하고 논문을 써서 알리는 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 치고는 유튜브만큼 좋은 툴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희 SCIE 한번 퍼블리시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유튜브 찍어서 올리면은, 특히 영어로 찍어서 올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손쉽게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옵니다. 좋은 질문들 너무 많아요. 스스로 자극받고 더 연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찍는 이야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들 스마트폰 있으실 거예요. 저희 평균적으로 1시간에 4번씩 스마트폰을 꺼내서 본다고 합니다. 전화가 와서, 내지는 전화가 안 오면 왜 안 오지? 그러면서 꺼내 본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스마트폰은 이제 떼놓을 수 없는 기구입니다. 카메라가 2개가 있어요. 셀카랑 전면을 보는 리얼 월드 카메라가 있는데, 셀카는 해상도가 조금 떨어집니다만 이렇게 고릴라 포드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교수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늦은 밤 연구실에서 혼자 촬영을 하시면은 매우 측은한 생각에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그거를 학생들이 보면은 역시 학생들의 마음도 밝지가 않죠. 그래서 밝은 얼굴로 촬영을 하시려면은 모니터링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자신감 생기시면 이제 뒤집으세요. 그러면은 더 아름다운 얼굴로 보여주실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좀 더 욕심을 가지신다면 캠코더 구입하는 거 좋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거 케이블 연결하고 메모리 카드 빼고 번거로워요. 그러면 안 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찍고요, 거기서 바로 편집하고 자막 달고 유튜브에 바로 올리고 링크 빼서 카톡으로 총대한테 보내주면 끝납니다. 너무나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 시작하신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꼭 권장을 드립니다. 나는 그런 거 정말 못해요 라고 해서 지금 귀 꽉 막고 듣고 계신 교수님들이 계시다면은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펴시고요, 스마트폰을 켜고 왼손에 카메라를 듭니다. 그리고 책을 찍으세요. 오른손에 연필을 드시고 저희 과외하듯이 줄치면서 큰 그림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교과서에다가 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손가락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숙주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다. 둘째, 너무 제 손가락이 큰가요? 안타깝네요. 이 헐크 손가락인데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제 손가락으로 바꾸겠습니다. 제 손가락이 좀 실을 수 있으니까 저희 치주과 특성상 칫솔과 침해서 칫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면은 역시 몇천 원 안 되는 걸로 특수 효과를 하면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강의 5분에서 10분 정도 요거 볼 거니까 책 읽어 오시거나 궁금한 것들 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끝. 그렇게 촬영하시고요. 유튜브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 눌러서 공유하세요. 시간 좀 걸리겠지만 공유 끝나면은 링크가 나와요. 그 링크 빼서 총대한테 보내주세요. 얘야, 내가 처음 찍은 강의 동영상인데 친구들이랑 나눠보고 오렴. 그러고 보내면은 플립 러닝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나중에는 만족도가 떨어질 거예요. 자막도 달고 싶고 멋있는 거를 픽처 인 픽처도 하고 싶고. 그래서 편집 툴을 쓰신다면은 아이폰, 아이패드 쓰시는 분은 무료 툴로 아이무비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아주 예쁘고 편하게 꾸미실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난 좀 욕심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유료 툴이긴 하지만 캠타지아라고 하는 툴이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교수학습법센터에다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라이센스를 좀 구매해 주세요 그러시면은 만일에 단체 구매가 된다면은 교수님들 모두가 혜택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시면은 뭐 무한도전급의 방송을 직접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툴인데 손쉽게 쓸 수 있고요. 나는 그런 거 구입은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파워포인트는 깔려 있으실 거예요. 파워포인트 안에 재밌게도 스크린 레코딩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파워포인트를 띄우시고요. 펜으로 판서하면서 교수님의 얼굴은 안 들어가요. 하지만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목소리와 판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요거고요. 빠른 속도로 큰 그림만 그려주시고 영상 딱 다운받아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면은 플립러닝 시작이죠.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주시면 되는데 유튜브에 올릴 때 가끔씩 교수님들 중에 저는 제 강의 중에 너무너무나 귀한 자료가 있어서 딴 사람이 보면 싫어요. 내지는 너무 이거는 비밀 자료라서 공개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저는 제 강의 자료가 다 남의 거 훔쳐온 거라서 올려주기가 부끄러워요. 이러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릴 때 옵션이 3가지가 있어요. 완전 공개,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반대로 비공개, 이거는 교수님만 볼 수 있어요. 중간에 미등록, unlist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올리시면은 유튜브에 링크를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는 죽어도 안 나오고요. 추천 동영상으로도 안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링크를 갖고 있는 학생이 클릭을 하면은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를 주는 거죠.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그것도 싫어요. 그 링크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러신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리시고요. 권한 설정을 좀 해주시면은 외부로 나가는 거를 훨씬 더 엄격하게 차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안 돼요. 제 강의는 2천만 원짜리 정말 컨텐츠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학생이 50명이다 라고 하면은 50개의 CD롬을 구워서 나눠주시고 수업을 본 다음에 반드시 부러뜨려라 뭐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면은 가장 간단하게 안전하게 공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면은 이런 툴들 꾸미시면 좋아요. 저랑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만 모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로지텍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HD급으로 찍을 수 있는 웹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욕심이 생기시면은 조명,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까지 하시게 되면은 기가 막힌 촬영이 가능하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의 길이는 학생의 나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면 좋고요. 진지한 것보단 당연히 유머스러운 게 좋은 거는 이제 다들 이해하셨을 거고요. 텍스트는 최대한 빼주세요. 동영상에서 텍스트는 최대한 빼주시고 이미지와 그림과 동영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수준은 큰 그림입니다. 절대 강의를 대체할 목적으로 해주시면 학생들은 절대 보지 않고요. 큰 그림, 인트로, 강의가 메인 디시라고 하면은 동영상은 에피타이저입니다. 학생들의 흥미만 유발할 수 있게 자극적으로 재밌게 꾸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을 물론 외부에 있는 동영상을 학생들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라든지 테드라든지 좋은 동영상들을 링크해서 보내주시면은 학생들이 좋은 자료다 라고 하지만 클릭은 안 해요. 교수님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존 버그만 선생님의 책에 보면은 수업 동영상은 궁극적으로 직접 교사가 찍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는 순간 사회적 계약이 맺어진대요. 학생들이 동영상에 교수님 얼굴이 나오고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은 그 순간 교수님 정말 애쓴다 쯧쯧쯧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봐주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동영상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처음에는 좋은 동영상 끌어서 주실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교수님만의 동영상을 좀 찍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게미피케이션이에요. 요즘은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들 중에 혹시 방탈출 카페 가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밖에 안 계십니다. 만일에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3, 4, 5 내지는 가족분들이 함께 방탈출 카페에 꼭 가보세요. 이거는 안 가보신 분한테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이 느낌 별거 아닌데 문이 잠기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가슴이 뛰어요. 탈출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뭔가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문이 잠기는 순간 교실이 아닌 감옥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뷰자리 현상입니다. 똑같은 수업이에요. 하지만 교수님이 문을 잠궈요. 그리고 문 아래로 문제가 하나 쓱 들어옵니다. 2 더하기 2는 이걸 풀면 풀어주겠다. 그럼 갑자기 애들이 이걸 풀어야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임과 함께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창의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매 시간 하진 않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싫어하니까 중간고사 끝난 그 다음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중간고사로 체력이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바로 수업 들어가면 애들이 한숨 쉬는데 요때 게미피케이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팀워크를 할 건데 문을 좀 잠글게요. 문을 잠그고 문제집 하나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야 그러면서 그걸 막 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4개 정도의 문제고 답이 1, 4, 1, 4다. 그럼 그걸 풀어서 내면은 문을 열어줘요. 물론 뭐 실제로 잠그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분위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탈출한 친구들 인증샷 찍어주고요. 어디로 가느냐? 매점으로 보내줍니다. 저희는 학교에 매점이 6층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운동 좀 하라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반드시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라 라고 해서 50분까지 도착한 친구한테는 아이스크림을 제가 사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미친 듯이 뛰어가요. 보시면은 매점까지 계단으로 등산한 후에 먹는 메로나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다리 근육 터지게 달렸는데 시간 초과라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습니다. 아쉽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답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별의별 그림과 도해가 나오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창의적이었나 라는 생각이 막 들곤 해요.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게미피케이션 방탈출 수업을 한번 교실에서 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아무리 백날 들어봤자 학생들은 잊어버립니다. 가르쳐주면 어쩌면 기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여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은 평생 기억하고 배웁니다. 이 미분적분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지가 아니라 갇혀있는 문을 열려줄 수 있는 열쇠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순간 미분적분은 이전의 미분적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VR입니다. 이 VR 툴은 이미 많은 학교에서 도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학교에서 사용하시려면 몹시 비싼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구를 여러 대 못 사기 때문에 줄을 서가지고 해야 되니까 교육적 관점에서는 빵점이에요.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구글에서는 카드보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분지, 카드보드로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를 접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껴서 눈앞에 쓰면은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보드 얼마일까요? 1,200원이에요. 네이버 들어가서 구글 카드보드 치시면은 1,200원. 그거를 사가지고 학생들과 접고 스마트폰을 넣은 다음에 교수님의 과목에 맞는 컨텐츠를 체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역사, 서대문 형무소로 갈 수 있어요. 지리, 피라미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양학,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생리학,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허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과목일지라도 공통적인 거, 구글 아트 앤 컬처.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로 인류 문화의 그 모든 보물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무료로 들어가고 있어서 너무나 좋아하는 툴입니다.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가가지고 좀 자세히 보려면은 일단 비행기 타야 되죠. 기차 타고 가야 됩니다. 가서 얼굴 들이미는 순간 팔이 뒤로 꺾이면서 경비원한테 잡혀갈 거예요. 그렇죠?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기가픽셀 카메라라고 하는 일반 카메라에 1000배 해상도의 카메라로 이걸 다 찍어놨습니다.
해서 온라인에 무료로 올려놨어요. 들어가시면 보티첼리의 붓터치 하나하나, 어떤 색깔을 썼고 어디에 그림이 떨어져 있고 그 그림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와 사인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그림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학생들과 함께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구글 아트앤컬처가 전 세계에 있는 1,500여 개의 미술관과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관람객이 하나도 없는 시기에 이렇게 쾌적하게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여름방학 숙제,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그림 중에서 동물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미술관을 쭉 돌아보면서 그림 하나하나 들어갔다 나왔다 볼 수 있으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좋은데 좋아요를 누릅니다. 좋아요를 다 눌렀어요.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거를 친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림 중에서 빨간 모자만 한번 모아볼래요. 그럼 이 친구는 이거에 대해서 책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빨간 모자가 갖고 있는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재밌게도 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검은 모자만 모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연결이 돼요. 나는 빨간 모자가 좋아. 난 검은 모자가 좋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컨텐츠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 내지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샘플 컨텐츠를 만들어 봤어요. 오페라 유령에 보시면은 이 유령이 살고 있는 극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극장이 실제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가르니에 국립극장이라고 가르니에 건축가가 만든 정말 화려함에 극치로 되어 있는 극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령이 살았던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가지고 저희가 보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들어가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밝고 멋있는 날 못 봅니다. 되게 이제 어둡겠죠. 꺼져 있을 거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면은 못 가는 공간들도 많을 건데 구글 아트앤컬처에 이게 완전히 싹 들어가 있어요. 스트리트 뷰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사진으로 올려놓은 건데 가르니에 국립극장을 스트리트 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파트너십을 맺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없는 공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극 영화과 학생인데 가르니에 국립극장 무대 뒤에 평생 가서 볼 수 있을까 말까요. 하지만 보면은 공간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미리 가서 보고 올 수 있죠. 그리고 국립극장 가장 메인 홀 위에 보게 되면은 꿈의 꽃다발이라고 하는 천장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샤갈이 그렸다는 걸 모릅니다. 그 유명한 샤갈이 천장화를 그렸다고? 하지만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세히 볼 기회도 없어요. 아트앤컬처가 기가픽셀 카메라로 찍어놨습니다. 샤갈이 좋아했던 11개의 오페라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고 샤갈이 혹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그림이 무슨 곡인지 모를까봐 작곡가의 이름을 아주 세심하게 A형이었나 봐요. 써놨습니다. 베를리오즈라고 딱 써놨어요. 천장에 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잉크가 막 번져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인으로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쵸?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나서 베를리오즈는 누군지, 샤갈은 누군지, 가르니에는 누구이고 나폴레옹 3세는 누군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령이 배를 타고 크리스틴을 납치해가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공개하는 진짜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이 세느강에서 물이 넘어오는데 그걸 못 막았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래다가 지하 호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지하 호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죠. 하지만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이렇게 스캔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술방, 학생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VR 카메라로 촬영을 해오고 그걸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수업이 너무나 생생해요. 그 공간을 가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온 것만큼, 가보고 온 것만큼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은 툴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VR보다는 이미 AR의 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에 그림을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AR 코어라고 구글에서는 등장을 시켰는데 만일에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인 것 같아요.
이제 교실에서 교보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뭐 화산을 연구해야 되면은 화산을 그냥 책상에다가 불러오면 되는 거고요. 화산을 잘라보고 그 안에 들여다보고 정말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라서 요거를 저희가 증강현실 AR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실제 교실 현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AR로 이미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레시피는 교실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행아웃이라고 구글의 기본적인 화상 회의인데 이걸 굳이 회의에만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카메라만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생중계가 가능해요. 저는 이제 가끔씩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제 수술을 생중계를 해줍니다. 교실에 안 들어가고 갑자기 화면에서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애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제 영상에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물론 교실에는 이러한 친구가 한 명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실에 없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있어서 얘는 이제 학생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반드시 좀 섞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건 1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수술을 보여줍니다. 영상이 조금 무서울 수는 있지만 뭐가 좀 필요하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조명 필요 없고요. 특별한 장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앱만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가 촬영만 해주면은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생중계를 해줄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 댓글을 답니다. 교수님 방금 한 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하면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만의 마이리틀 텔레비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제 댓글을 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면은 또 학생들이 어머 댓글 읽어줘서 하면서 되게 막 좋아해요. 라디오에서 사연 읽힌 것처럼. 역시 뷰자대의 또 하나의 활용이죠. 교실이 아닌 겁니다. 교실인데 방송 같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가끔씩 학생들 중에 돈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500원 보내준 친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슬슬 굳이 우리가 외부에까지 멀리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퀄리티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은 띄워놓고 외국에 있는 누구누구 제임스 교수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해서 요청하면은 그분이 강의하시고 그분은 사라지시면 돼요. 디스커션 이어가는 거죠. 또 여러분이 해외 학회 내지는 아주 좋은 데 갔습니다.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뭐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수업 시간만 잘 맞추시거나 심지어 학생들이 집에 있어라도 카톡으로 시간만 정해 놓으시면은 유튜브 방송 시작하시면 학생들한테 푸시 알림이 가요. 그럼 클릭해서 댓글로 출석을 바르는 거죠. 1번, 2번, 3번 댓글로 출석하시고 자 그럼 이제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를 둘러볼 거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되는 거죠. 오로지 유일하게 필요한 건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은 그러한 상상도 못했던 강의들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 초등학생 교실들에서는 미스테리 행아웃이라는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개의 교실이 선생님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미스테리입니다. 학생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심지어는 어느 시대인지, 조선인지, 고려인지 그런 것들을 서로가 클루를 가지고 스무고개 하듯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들을 직접 해보고 나면은 절대로 이 교실이 좁은 곳이 아니구나. 이 지구가 내 손 안에 들어있구나.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레시피는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고 공부 좋아하는 친구들 반드시 있습니다. 예,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에는 헤르미온느라고 하는 여학생이 나오는데 공부의 아이콘이에요. 남보다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타임 터너 목걸이를 이용해서 시간을 거꾸로 감아서 수업을 듣고 다시 전으로 가서 또 다른 수업을 듣고 또 다른 수업을 듣고 해서 3배 더 많은 수업을 들었던 걸로 영화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목걸이를 뺏기고는 마는데 어쨌건 저희 학생들 중에는 반드시 몇 명은 교수님의 수업에 불만을 갖고 있어요. 더 배우고 싶은데 이것밖에 안 가르쳐주나?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이 그런 걸 다 가르쳐주시면 좋죠. 하지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교수님이 지식 수준 바뀌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툴이 무크라고 하는 툴입니다.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어마어마한 양의 양질의 컨텐츠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무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저희가 코세라, 그 다음에 에드엑스, 그리고 유데미,
유다시티 이 4개 정도를 저희가 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 대학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다 올려놨어요. 무료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무료입니다. 저도 이제 임플란트 쪽에서는 홍콩 대학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저도 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코세라라는 거에 들어가가지고 무료 수업을 들었고요. 만일에 학생이 원할 경우에는 한 4, 5만 원 정도만 돈을 더 내게 되면은 그 강의가 개설되었던 대학에 직인이 찍혀 있는 서티를 PDF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한테는 이제 저희 대부분 의사들이니까 니네 나중에 개업하면 뒤에다가 이런 거 걸어놓으면 되게 폼나겠다 막 그랬더니 어느 날 존스 홉킨스 대학 강의를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칙이잖아. 존스 홉킨스는 치대도 없어 막 그러고 막 농담처럼 막 하고 말았는데 어쨌건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제가 못 가르쳐주는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가슴 설레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너무나 손쉽게 가능하다는 것. 또 하나 툴은 많이 쓰지는 않으시지만 구글 얼스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구글 얼스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버추얼로 3D로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만일에 어떤 강의든지 간에 한 꼭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earth.google.com에 들어가시면은 실제 그 지역을 비행기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손으로 돌리면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구글이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그 도시를 C줄, 날줄로 촬영을 합니다. 그거를 붙이면은 3D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정말 손에다 놓고 돌려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안 가고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투어 빌더라고 하는 툴이에요. 요거는 구글 맵스 상에서 교수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사진, 영상, 텍스트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은 하나의 투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번에 뭐 이거는 이제 교육이랑 관계없이 오사카 여행 간다. 그러면은 오사카 지역을 찍고요. 몇 시에 뭐 보고 몇 시에 뭐 보고를 맵으로 만들어서 저 링크를 친구들과 공유하게 되면은 하나의 투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교육적으로 쓸 수 있죠. 국문과,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구보씨가 하루 종일 막 정말 돌아다닙니다. 그거를 맵에다가 매핑을 하고요. 누구를 만났고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사진을 찍고 그 서울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든 게 들어가니까 이건 도저히 평면적인 수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모두 아우르는 정말 융합 수업 중에 융합이 되는 거죠. 이러한 툴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툴만 더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학생들한테 평가나 피드백을 받으시려면 저희가 반드시 SRS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Student Response System이라고 하는데 혹시 소크라티브라고 하는 거 쓰시는 교수님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이거는 정말로 너무 유용합니다. 구글 앱은 아닌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서드파티 앱 중에 하나입니다. 소크라티브는 티처, 스튜던트 앱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교수님들은 티처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학생들은 스튜던트 앱을 다운받으라고 하면 됩니다. 로그인 학생들 할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은 로그인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미리 내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자, 들어가시면은 방의 이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DK페리오라고 방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합니다. 퀴즈 바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갈 건데 어디 갈까? 바다, 산, 뭐 그런 거 설문조사 가능하고요. 수업 전에 퀴즈, 수업 후에 형성평가, 심지어는 수업에 대한 평가까지 다 이걸로 저는 받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낼 수 있고요. 다른 교수님의 퀴즈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별로 쭉 컨텐츠 저장해 놓고 유사시에 자 시험 보자 라고 하면은 시험을 보는 거죠. 주로 언제 보느냐? 저는 매 수업 시간 전에 봅니다. 왜냐하면은 플립러닝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상을 물론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보고 오는 놈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어떻게 갈라낼까? 이걸로 합니다. 소크라티브에다가 동영상을 안 보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교수님이 무슨 내용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왔을까?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안 보고는 풀 수 없게 문제를 10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는 반드시 설문을 넣어요. 지난 수업에서 궁금했던 것들, 이번 수업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 원하는 것들, 학생들 손 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는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교수님 사랑해요. 뭐 교수님 수업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학기 끝나고 안 나오는 평가들인데 소크라티브에서는 막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수님 수업 재미없어요. 너무 길어요. 이런 것들도 허심탄회하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목소리 듣기에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어쨌건 객관식 문제 가능하고요. 그림 넣는 거 가능합니다. 동영상은 아직 안 돼요. 하지만 그림 넣는 거 가능하고요. 단답형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설명이 들어가 있죠. 학생들이 시험을 풀고 바로 정오답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계속 막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저의 시험 봤을 때 가장 큰 단점 80점입니다. 뭐를 틀렸는지 몰라요. 20점이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뭐가 정답이었는지 모르고 졸업을 합니다. 그냥 저는 잘못 알고 있는 채로 평생을 사는 거죠. 이거는 달라요. 시험을 보는데 틀리면은 뭐가 정답이었는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제가 미리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이지만 정말 학점을 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한 번 더 복습을 시켜주기 위한 배움의 툴이에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러닝 툴로서의 퀴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동영상 보고 왔죠? 그리고 나서 소크라티브 하면서 한번 복습됩니다.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하죠. 3번 정도를 반복하니까 너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플립한 것만으로도 수업의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주관식은 뭐 자동적으로 채점이 불가능합니다만 객관식, 단답형은 자동 채점이 가능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수고했다 그러고 방에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채점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실시간 화면이에요. 학생들 이름들 쫙 보이시고요. 맞는 애들은 초록색, 틀린 애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이런 애들은 제 동영상 보고 온 거예요. 얘는 안 봤죠? 그럼 시험 중에 걔 옆으로 갑니다. 너 어제 뭐 했어? 교수님 죄송해요. 어제 술 마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열심히 해올게요. 그런 피드백이 예전엔 불가능했어요. 시험 끝난 후니까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고 저는 반드시 문제풀이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반복을 넣어요. 자,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초록색을 다 했습니다. 100%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네요. 축하합니다. 이거는 3%의 학생, 그러니까 결국 한 명이죠. 한 명만 틀렸어요. 누구냐? 그래서 막 농담을 하면서 왜 틀렸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되게 좋은 예예요. 제가 정말로 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넘는 친구들이 오답을 썼어요. 제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해를 다시 해주고 정정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반복하니까 4번까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BL, CBL, TBL 하고 저는 교실에 올라가면은 이미 채점이 끝나 있습니다. 초록색 정답, 빨간색 오답. 정답수 5, 2, 4, 4, 5, 4, 2, 1. 일단 곱하기 몇 해서 가산점 주시면은 이미 1차 퀴즈 채점 끝입니다. 조교가 하는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편리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카우트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구글 폼즈 이용을 해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BYOD 하라고 해요. Bring your own device. 옛날엔 BYOB였죠. 너의 술을 갖고 와라 그래서 파티를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는 BYOD입니다. 어제도 스마트폰 갖고 온 친구, 아이패드 큰 거 갖고 온 친구, 갤럭시 탭, 노트북, 심지어는 막 데스크탑 갖고 오겠다고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갖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어쨌건 자기 기구 갖고 와서 시험 봐요. 그럼 옆자리에서 그렇게 보면 다 보이지 않나요? 보여요. 근데 컨닝은요? 문제가 다 섞입니다. 1, 2, 3, 4가 다 랜덤이기 때문에 옆자리가 1에 3, 2에 4, 3에 2 그렇게 해서 적으면 빵점이에요.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인데 서로 다른 문제를 풀고요. 소크라티브는 심지어 보기까지 다 뒤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 절대로 이거를 컨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혀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험 보셔도 돼요. 채점 자동으로 끝나 있고요. 너무너무나 유용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시험과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 바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찍었던 장면이고요. 한 자리 한 자리 좀 건너뛰긴 했지만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시험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구글 폼즈, 구글 설문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고요. 요거를 BYOD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수업의 특징이 오픈북입니다. 보시면은 학생들한테 암기만 시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느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전체에 걸쳐서 오픈북으로 하고요. 단답형, 괄호빵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고 기억 못하면은 찾아야 돼요. 하지만 30분 동안 50문제를 주기 때문에 머릿속에 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컨닝할 시간도 없어요.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친 듯이 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답을 쓰면은 정말 명확하게 갈려요. 책 안 읽은 놈, 책 읽은 친구들. 책 읽은 친구들 성적이 다 좋습니다. 그 친구들은 착한 친구예요. 그거를 감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나 차기적인 걸로 노력으로 하시면 되고요. 공부 안 한 친구만 걸러내면 돼요. 특히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책이 하얗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바로 너 공부 안 했지 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픈북과 디지털 러닝을 통해 가지고 병행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재밌는 도구입니다. CYOA, Choose Your Own Adventure. 그래서 예전에 책도 있었어요. 1페이지 읽다가 뭐 나쁜 놈이 나타났다. 총을 든다. 2페이지로. 도망간다. 5페이지로. 그래서 페이지에 따라서 결말이 막 12개가 있는 그런 책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컨셉이 알고리즘을 만들기에 매우 좋은 컨셉이에요. 먼저 결말을 36개, 해피엔딩 12개, 새드엔딩 12개 뭐 해놓고 거꾸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러한 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요즘 뭐 코딩 교육할 때 당장 책상에 앉히는 것보다 언플러그드 코딩이라고 해서 종이와 연필로 먼저 시킨다고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코딩 교육을 이런 알고리즘 교육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야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어린아이가 만든 겁니다.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루는 조이가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이 강아지를 쫓아간다. 그리고 집으로 간다. 두 개 중에 뭘 할까? 요거를 구글 슬라이드로 만든 겁니다. 슬라이드에서 클릭을 하면 페이지로 넘기는 기능이 있어요. 왼쪽 걸 누르면 2페이지로, 요걸 누르면 5페이지로. 모든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슬라이드를 꾸며요. 자,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너무 빨리 가서 못 잡았어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간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한다. 이 친구는 집으로 가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옷장에서 소리가 들려요. 열어보니까 강아지가 집에 먼저 와 있었다. 뭐 어린아이다 보니까 이런 간단한 이야기지만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영화 수준만큼의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전자공학이건 자동차 이야기건 뭐가 됐든 간에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CYOA 컨텐츠를 만든다면은 엄청난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 수업 시간에 졸고 말 이유가 없죠.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저희가 바라는 미래 대학 교실의 모습입니다.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무언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야기들. 저의 수업 때 예전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 때 교수님 한 분이 강의를 하고 오시면은 USB를 갖고 와서 USB를 꽂고 그 다음에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나가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학생들과 아이 컨택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 중에 프로젝터가 나가버렸어요. 슬라이드가 꺼진 겁니다. 교수님은 몰랐어요.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 학번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듣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1시간 동안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이 고개를 들었는데 꺼져 있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되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물리적인 프로젝트는 켜져 있어요. 학생들 수업 중에. 하지만 학생들 마음속에 프로젝트는 꺼져 있습니다. 교수님만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무언가를 만들고 서로 가르쳐주고 자극이 되는 피어 러닝, 피어 티칭이 가능한 것. 왜냐? 배우고 듣는 건 다 까먹습니다. 하지만 남을 가르쳐 보면은
95%를 기억을 한다. 그리고 사실은 더 잘 배운다라고 하죠. 아마 교수님들 중에도 많이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잘못 가르쳐 준 거. 지금 아마 이불킥 하면서도 내가 왜 그때 잘못 가르쳤지? 평생 기억하실 겁니다. 남한테 가르쳐 준 거는 잃어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강단에서 교수님만 혼자 떠드는 시끄럽게 막 뭔가를 열광하는 모습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시끄러워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막 교수님들이 뛰어올 정도로 웃고 떠드는 모습들이 대학 교실에서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주도하기 위해서 저는 국내에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약 한 1,500분 정도와 함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로도 뭐 구글 코리아라든지 구글 캠퍼스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결과적으로 책을 계속 쓰고 있어서 혹시 이러한 교육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혹시 페이스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에서 GEG South Korea를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만일에 그런 게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gegSouthKorea.or.kr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제가 컨텐츠들 오늘 말씀드린 것들 많이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구글 공인 교육자 자격이에요. 이거는 구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시험이고 온라인으로 시험 보시는 겁니다. 1단계 그리고 2단계가 되시면 욕심이 조금 생겼다 그러면은 트레이너 과정이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다른 데서 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구글 이노베이터 과정입니다. 교실에서의 혁신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저도 이제 1년 전에 스웨덴에 가가지고 코스를 듣고 와서 국내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구글 이노베이터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교실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제 첫 슬라이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글이 아닌 툴과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플립러닝을 이용해서 가발도 쓰고 칫솔을 들고 왜 설치고 있느냐. 학생들이랑 교실에서 1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학생들은 멍하니 있고 학생 하나하나마다 재능과 꿈과 기발한 아이디어와 욕심이 있을 텐데 그리고 헤어지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난 이후부터 학생 한 명 한 명의 적성과 재능을 알게 되니까 책을 같이 쓴 친구도 생겼고요. 학부생인데도 논문을 2편 같이 쓴 친구도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뭐 같이 뭘 만들자고 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의 재능들을 발굴하는 재미에 정말 잃어버렸던 교육자로서의 본질 그거를 다시 체험하면서 어떤 감동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잘 알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배워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 거고요. 역시 교수님들도 위대한 교사는 위대한 학생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디지털 툴이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시면은 반드시 교실에서 감동과 어떤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하는 강의 동영상들은 이 유튜브에 JC 파크랜드라고 정철팍, 그래서 JC 파크랜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시면은 구글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